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저 자리에서 포칼 디바 유토피아의 그 다양한 표현, 사실은 여러 성능을 표현하는 과정이지만 그게 다양한 음악을 이전에 안 들리던 소리부터 원래 이런 소리를 내려고 했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음악들을 하나씩 들어보고 있는데, 테마 하나로 끝내기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는 명반도 사실은 그게 한 편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테마가 아니지만 명반 몇 곡을 들어봤고, 이번 시간은 하이파이에 관심 있는 분들, 오디오 파일들은 이 내용이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해상도 얘기입니다. 오디오에서 해상도는 막연한 이런 개념은 있지만 사실은 총체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알고 보면 해상도는 꽤 많은 오디오의 성능을 결정하는 그런 지표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뒤에 있는 이런 영상기기랑 똑같아요. 이제는 이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흔해져서 이해도가 좀 더 높을 거라는 그런 생각인데, 막 4K, 8K 이런 엄청난 해상도의 그런 영상기기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영상기기로 미세한 입자들이 좀 보여야 되는 아주 깨알 같은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전에 해상도가 낮은 그런 영상으로 한번 똑같은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화면 자체가 깨진단 말이에요. 작은 입자나 미세한 정교한 그런 모양을 똑같이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걸 이제 흔한 말로 이게 깨진다고 표현하죠. 작은 입자를 표현할 만한 해상도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면 거칠거나, 면이 이게 곡면을 그려야 되는데 사각형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원래 색깔 자체가 또 바뀌기도 해요. 그 이어지는 면들이 옅은 색부터 진한 색까지 연속적으로 쭉 매끄럽게 가야 되는데 뚝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색깔의 표현도, 발색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고, 이게 음악으로 들었을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높은 그런 사운드, 그런 기기의 성능은 그 음악의 원래 소리를 들려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건 좁은 의미의 해상도고, 넓은 의미의 해상도는 거기에 크고 작은, 약한 음과 강한 음, 그다음에 낮은 음과 높은 음,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그리고 공간 자체를 묘사해주는 이런 폭넓은 반경까지 들어가는 게 그게 해상도의 개념입니다. 해상도가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해상도 표현을 잘하는 스피커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그런 해상도에 대한 가치가 구현이 되는데, 포칼은 처음부터 해상도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둔 그런 브랜드였고, 그거를 극한까지, 그리고 사용자가 어떻게 쓸지 모르는 이런 환경을 우리는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라고 딱 고정을 시켜버린 게 그게 바로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그러려고 이 포칼이 최초로 디바 유토피아라는 액티브 스피커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그런 해상도가 뛰어난 그런 품질이 많이 담겨있는 음악은 포칼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어떻게 지나가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음악인데 그때는 그런 기준도 없는 채로 무심코 들었던 그런 음악을 오늘은 집중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첫 곡은 원래 영화 주제가예요. 투볼러 베스라는 곡인데, 마이크 올드필드라는 아티스트가 지금은 이제 거대 그룹이 됐죠. 버진이라는 레이블, 지금은 항공사나 종합유통, 달까지 여객선을 쏘는 이런 엄청난 대규모 회사로 성장했는데, 원래 처음 계열사 중에 하나가 버진 레코드라는 그런 레이블이었습니다. 그 버진 레이블의 첫 번째, 버진 레이블을 만든 그 첫 곡이 바로 이 마이크 올드필드의 투블러 베스라는 앨범이었는데, 이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그 멜로디인 곡이 그 영화에 나왔었죠. 제가 이렇게 다루는 테마 중에 이렇게 7, 80년대 얘기들이 많은데 제 세대가 관여돼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73년 영화인, 무서운 영화죠. 엑소시스트. 역대 가장 무서운 영화로 회자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 주제가 투블러 베스, 이 곡이 이 영화에서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메인 테마인데 영화 내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영화 맨 끝에 그 신부님이 그 악마를 몸으로 불러서 빙의를 한 다음에 2층에서 떨어져서 죽죠. 그러고서 암전이 되고 쭉 크레딧이 흐를 때 바로 이 음악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곡들이 바로 이 투블러 베스에서 편곡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왔는데, 저희가 하이파이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곡 중에 하나가 에리히 쿤젤이 지휘한 그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버전이 있어요. 일단 이 곡의 멜로디와 연주를 적절하게 하기도 했지만 뒤쪽에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이 부분의 편곡을 대단히 멋지게 했습니다. 이 곡에는 투블러 베스, 요 삼각형으로 생긴 요 파이프를 두드리는 요 소리, 이 소리가 매우 정밀하게 담겨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게 마치 별처럼 아주 크기가 작은 이미징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그러다가 오케스트라가 한 번씩 쿵 하고 나오는 이 정밀한 묘사가 어떻게 보이는지, 들린다기보다는 보인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투블러 베스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 버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상도 얘기해서 클래식 음악을 빠뜨릴 수가 없죠. 근데 클래식 음악도 워낙에 방대하고 녹음까지 따지자면 엄청난 반경을 갖기 때문에 그 중에 딱 해상도 좋은 거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뽑아내기도 명반을 뽑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대편성 악단은 녹음이 좀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로 편성된 오케스트라의 좀 어설픈 녹음보다는 4, 50인 인원수가 많지 않은, 그래서 공간도 크지 않은 이런 곳에서 아주 정교하게 녹음한 이런 곡을 해상도를 최고조로 발휘하는 그런 음원으로 그렇게 잘 녹음된 음원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들어볼 곡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에요. 비발디는 60대 한 중반까지 살았죠. 바하보다 조금 일찍, 거의 동시대를 살았는데, 바하는 합창과 이런 칸타타 같은 곡을 수도 없이 매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비발디야말로 바이올린 전문가였습니다. 그것도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 독주가 앞에 1개, 2개, 그리고 뒤쪽에 오케스트라가 서포트를 하는 그런 편성을 한 현악 독주와 합주, 그런 곡들을 평생 만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비발디는 또 작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30대에 만든 곡과 40대에 만든 2개 명작이 있어요. 30대에 만든 곡이 바로 화성의 영감, 조화의 영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게 쓰였던 에스트로 아르모니코, 또 이태리 원어는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바이올린 합주의 레퍼런스, 성서처럼 돼 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나서 좀 더 대규모로 그렇게 완성하는 게 있어요. 화성과 창의의 시도라는 조금 더 복잡한 이름인데 악기의 편성 규모도 크고 곡도 많습니다. 그래서 화성과 창의의 시도 처음에 4곡, 그 4곡이 바로 사계란 이름으로 따로 이렇게 연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곡들이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그 처음에 4곡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그게 지금 뭘 묘사하고 있다를 설명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따로 띄어서 사계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마 클래식 역사상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곡이 됐죠. 그러고서 이 7번, 7번째 곡이 있습니다. 비발디 작품은 이제 리용 번호, 바하는 바하 작품 번호로 BWV를 붙이는데, 비발디는 RV라는 작품에 그런 번호를 붙이는데 RV로 242번. 이 곡이야말로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현악기로 연주하는 해상도를 한 번씩 이게 여기까지 들려야 되는구나. 바이올린 연주도 연주하는 사람과 공간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지금 이 ABC 앙상블이 연주한 비발디 화성과 창의의 시도 7번, 리용 번호 242번 1악장은 그런 바이올린 연주를 그대로 들어볼 수 있는 표준가도 같은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합주가 먼저 흘러나오고 나서 독주 바이올린이 나오고, 그리고 바소 콘티뉴, 그 중저음을 내는 비올라나 첼로가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진 전형적인 바이올린 협주곡인데, 이 곡은 그렇게 사계만큼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4계를 만들 시점에 40대 중후반을 달려가던 비발디의 바이올린 전문가로서의 음악권이 실려 있기도 하고, 바이올린과 합주단이 같이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표준이 되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주 선명한 소리로,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해상도가 뛰어난 소리는 거칠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연주입니다. 자, 화성과 창의의 시도 7번, 리용 번호 242번 1악장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스피커나 특정 기기의 성능을 테스트할 때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 다른 곡들은 대부분 잘할 수 있다라는 지표가 되는 곡이 있어요. 이게 바하의 비단점 이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들은 비발디가 이런 바이올린과 현악기 합주에 대한 그런 곡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바하야말로 사람 목소리, 예배를 볼 때 부르는 곡들을 평생 작곡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챈발로, 하프시코드나 간단한 구성의 그런 현악, 관악기도 없는 현악으로만 구성된 소편성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 악단만큼 숫자가 많은 합창단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이런 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바하 칸타타나 이런 합창곡들이야말로 저희가 이 오디오의 성능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곡들인 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해상도, 깨알 같은 사람들의 집합, 그리고 음색과 대역이 다른 그런 여러 악기들, 그런 게 합쳐서 소리가 깔끔하게,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점처럼 마치 아주 해상도 높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고 있듯이 그게 눈앞에 얼만큼 펼쳐지느냐를 그렇게 판단하기 좋은 곡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녹음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연주 또한 그 바하를 잘 연구한 그런 바하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된 아주 뛰어난 연주들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이 붙지만, 그렇게 완성이 된 그런 녹음이라면 이렇게 해상도를 테스트할 때 아주 좋은 음원이 됩니다. 바하의 수많은 칸타타나 순환곡, 그리고 오라토리오, 이런 곡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이의 없이 대부분 손꼽는 게 바로 비단점 이사인데, 미사를 부르는 그런 음악이죠. 총 27곡, 구성하기에 따라서 26곡이 되는 그런 곡이 5개 파트로 그렇게 구성이 되죠.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그니우스 데이. 키리에는 처음에 4곡, 그 다음에 글로리아가 8곡,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저희가 이제 총체적인 다이나믹스부터 해상도 이런 거를 다 테스트 해볼 때 주로 듣는 게 그 글로리아 맨 끝에 있는 쿰 상투 스피리투, 이런 곡을 많이 듣는데, 오늘은 이 해상도를 주로 중점을 뒀을 때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곡 있죠, 키리에. 이 곡이야말로 시작하자마자 전체 합창단이 흔한 말로 이렇게 부채살처럼 쫙 오목한,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합창단이 둘러싸고 있는 듯한 그렇게 편성한 합창단이 동시에 좌우에서 키리에 하고 이렇게 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라데인을 지면서, 그때 각 사람들이 얼만큼 몇 명까지 보이냐, 저희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그 입자들이 하나씩 마치 디스플레이의 조그만 픽셀처럼 얼만큼 선명하게 보이느냐, 이게 그 오디오 시스템의 해상도에 대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곡을 들어보면 그 제품의 성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쉽게 판가름 난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걸 잘하고 못하고가 어떤 제품의 성향이 아니라 수직으로의 성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의 합창단이 동시에 음을 낼 때 현악 합주도 같이 나고 있거든요. 그게 동시에 들리면서 위치들이 다 정확히 느껴져야 되는데, 대역도 특히 중역대 이상의 대역이 고르게 잘 편성이 돼 있어야 하기도 하고, 사람 음색, 남성부, 여성부, 그것도 파트가 다른, 대역이 다른 여러 합창단과 악기들이 동시에 똑같이 각자의 음색으로, 그리고 그런 대역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처음부터 그 곡으로 튜닝을 하지 않는 한은 그 소리 내기가 매우 어려운데, 어느 대역이든 높은 대역이든 낮은 대역이든 여러 악기가 동시에 나오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해상도를 잘 갖춘 시스템이면 그게 들립니다. 그 수많은 연주 중에서도 지금 들어볼 이 비단점 이사의 키리에는 수많은 명반들이 있는데, 녹음으로 봤을 때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는 존 버시 지휘한 던딘 콘서트와 합창단, 이 팀의 연주입니다. 자, 이 키리에 어디까지 들리는지, 얼만큼 내 앞에 사람과 악기들이 펼쳐지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상도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곡이죠. 다이애나 크롤을 참 빈번히 등장해서 좀 다른 아티스트나 다른 곡으로 좀 대체하고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뜨릴 수 없는, 꼭 그렇게 한 번씩은 등장해야 되는 그 곡이 바로 다이애나 크롤의 Case of You. 2002년 파리 라이브에 있는 그 올림피아라는 홀에서 녹음한 그 곡이죠. 스튜디오 버전보다 좀 더 입체적이고 그리고 해상도에 관한 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녹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녹음이 갖는 의미는 아시겠지만 이 버브 회장이 다이애나 크롤을 끔찍이 이뻐해서 무슨 기회만 있으면 이런 이벤트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버브의 스타로 키워왔는데 2000년 초반에 유니버설 그룹이 폴리그램이라는 업계 공룡을 인수했었죠. 당시 유니버설 뮤직은 업계 6위, 그 5대 메이저에 끼지도 않았던 그런 작은 음반사였는데 그룹 전체는 훨씬 큰 회사였기 때문에 유럽의 음반사 공룡인 폴리그램을 인수하고, 그러고서 폴리그램 최대의 재즈 레이블인 버브에 투자를 한 게 파리에 있는 올림피아 극장, 거기를 인수해서 그 첫 공연을 한 게 바로 2002년 다이애나 크롤의 파리 라이브였습니다. 다이애나 크롤을 위한 거의 상을 차려준 그런 이벤트였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앨범의 녹음의 품질도 대단했습니다. 여기에 다이애나 크롤의 대표곡들이 다 모여 있긴 하지만 유독 많이 듣는 게 바로 이 Case of You, 조니 미첼의 오리지널 곡을, 편곡도 잘했어요. 근데 이 곡의 품질을, 해상도를 얘기할 때 논하는 이유는 워낙에 다이애나 크롤, 이 사람의 모습, 그 이미징이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하지만 시스템 따라서 모습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주로 커지는 시스템이 많죠. 근데 정확하게 설정이 되고 공간과 스피커의 위치가 개념 있게 배치가 되면 다이애나 크롤의 얼굴 모습이 원래 사람 얼굴만큼, 그리고 대단히 정교하게 입술을 떼일 때의 동작도 보이면서 얼굴을 이렇게 상하 전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모습이 잘 포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오디오 시스템의 해상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까만 배경에 그 앞에 사람들이 딸깍거리는 이런 소리가 잘 들리는 라이브의 느낌도 살리면서 음악이 실제 흘러나올 때는 뒷배경이 까매지고 살짝 푸른빛이 돌 듯한 그런 적막감 속에서 피아노와 사람이 싹 떠오르는 이런 장면, 이런 게 잘 표현되면 역시 해상도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 없이 여기저기서 들어봤던 이 곡을 보컬의 디바 유토피아는 어떻게 들려주는지 한번 오늘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a northern star, I sai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i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V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oh Canada, with your face sketched on it twice. 자, 포칼의 디바 유토피아를 지난번 명반, 명곡에 이어서 해상도란 새로운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액티브 시스템에 대한 좀 더 많은 발견이 되죠. 어떤 분들은 오디오적으로 그냥 짧게 불과 한 30초, 그보다도 더 안 되는 시간을 잠깐 듣고 이거 좀 부족해 하고서 다른 곡을 들어보고 이건 너무 잘 나와.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스피커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오디오를 듣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해상도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듣고서 이렇게 시스템 전체를 변경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해상도가 잘 나오면, 그리고 그런 곡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사람 목소리, 바이올린, 그다음에 재즈, 팝 이렇게 여러 곡들을 들어보면 대략 그 시스템을 판별할 수 있고 내가 찾고 있는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상도가 뛰어난 곡들을 단순한 테스트가 아닌 그 곡에 담겨있는 많은 정보들이 어디까지 보이는지 그 곡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가면 이런 훌륭한 액티브 시스템도 내가 찾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종종 이 제품을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포칼 디바 유토피아 같은 그런 올인원 앰프까지 장착이 돼 있고 시스템에 대해서 이리저리 신경을 쓰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뭔가 설정이 안 돼 있는, 난 포컬 스피커를 사고 싶었는데 내가 세팅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한테 포칼의 소리를 그냥 일체화시켜서 들려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제품이니까 포칼 디바 유토피아로 이런 해상도를 논하는, 해상도를 따질 수 있는 이런 곡들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편에 걸쳐서 포칼 디바 유토피아를 여러 음악으로 들어보면서 그 음악이 어디까지 들리는지를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포칼의 디바 유토피아라는 이 액티브 시스템, 포칼 최초의 액티브 시스템의 소리를 또 다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포칼 디바 유토피아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특히 포칼 디바 유토피아를 통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음악 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이제 이보다 한 단계 위 디바 메짜 유토피아로 또 다른 테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